재벌 총수, 아픈 아들을 지키는 가정 도우미의 진실을 알고 경악하다. 정원의 비명. 날카롭고 히스테릭하며 도끼로 가득 찬 비명 소리가 오후의 평화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뜨거운 공기는 갑자기 얼음장처럼 느껴졌다. 아무런 예고나 말도 없었다. 분홍빛 수국 그림자 아래에서 폭력이 터져 나왔을 뿐이다. 당장 손 놔. 이 야만스러운 천것이. 이서연은 자신의 고상함이 모두 사라진 채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다. 완벽하게 관리된 그녀의 손은 이수민의 팔뚝을 쇠집게처럼 움켜쥐었다. 손톱이 피부를 파고들며 고통과 피를 찾았다. 깨끗한 연회색 유니폼에 여전히 노란 고무장갑을 낀 수민은 뒤로 비틀거렸지만 그녀의 발은 순수한 생존 본능, 즉 아이를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된 확고함으로 땅에 박혔다. 수민은 휠체어를 놓지 않았다. 장갑을 낀 손가락은 검은색 팔걸이 금속을 너무 세게 붙잡아 라텍스 아래로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몸은 인체의 방패, 계모의 분노와 겁에 질린 민호의 침묵 사이에 놓인 연약한 살과 뼈의 벽 역할을 했다. 사모님, 제발 아이를 다치게 하고 계세요. 수미는 두려움으로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1mm도 물러서지 않았다. 크고 어두운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는데 서연의 움켜쥔 손이 주는 신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휠체어에서 웅크리고 있는 민호를 보는 괴로움 때문이었다. 사장님의 아들인 민호는 14세의 청소년이었지만 다리의 위축과 오래된 슬픔의 무게 때문에 훨씬 작아 보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창백했고 저녁의 황금빛 아래 피부가 거의 투명해 보였다.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는 무릎 위에서 떨렸다. 그의 눈은 두 여인 사이를 오갔고 마치 치명적인 경기에서 탁구공처럼 움직였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이 차가운 저택에서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유일한 사람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그의 입을 꿰매버렸다. 서연은 다시 수민을 잡아당겼고 이번에는 더욱 폭력적으로 가정 도우미의 온몸을 흔들었다. 감히 내 가족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더러운 천거사, 굶주린 년아. 서연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이제 위험한 냄새를 풍기는 값비싼 향수로 수민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며 침을 뱉었다. 봤어. 네가 뭘 하고 있었는지. 넌 도둑이자 학대자야. 안 그래? 수민은 서연이 쥐고 있는 팔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그냥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어요. 아이가 추워해서. 거짓말. 서연은 잔인하고 건조하게 웃었다. 이 날씨에 춥지 않아. 넌 그 애를 만지고 있었어. 가련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그 불구자에게서 뭘 훔치려고 더러운 손을 대고 있었던 거라고. 불구자라는 단어는 어떤 따귀보다 민호를 더 세게 때렸다. 소녀는 고개를 숙여 아키네스 바닥을 응시하며 사라지기를, 땅이 자신을 삼켜주기를 바랐다. 수미는 그 몸짓을 보았다. 아이의 영혼이 또 조금 부서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예상치 못한 힘을 주었다. 수미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서연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그것은 반사적이고 방어적인 행동이었지만 집의 사모님은 그것을 전쟁 선포로 받아들였다. 수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평화의 신호로 노란 고무장갑 낀 손바닥을 들어 올렸다. 저를 만지지 마세요, 서연 사모님. 원하는 만큼 소리치세요. 원하신다면 저를 해고하세요. 하지만 사모님이 이 상태일 때는 민호 군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제가 숨 쉬는 한 안 돼요. 그 문장 뒤에 이어진 침묵은 비명보다 더 무서웠다. 서연은 꼿꼿이 서서 멈춰섰다. 그녀는 갈색 머리에 손을 훑어 완벽한 헤어스타일에 풀린 머리카락 한 가닥을 제자리에 고정했다. 그녀의 표정은 붉은 분노에서 냉철한 계산으로 바뀌었다.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소가 그녀의 입술을 휘감았다. 그것은 먹잇감이 덫에 걸린 것을 아는 포식자의 미소였다. 오호. 서연은 소름 끼치도록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에게 도전하는 거니, 수민.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워온 단순한 하녀가. 수민은 침을 꿀꺽 삼켰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을 알았다. 부자들의 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존엄성을 가질 권리가 없었고 방어할 권리는 더더욱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공포와 숭배가 뒤섞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민호를 곁눈질했고 후회할 수 없음을 알았다. 저는 그저 아이를 보호하고 있어요. 수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제 누가 보호가 필요한지 보게 될 거야. 서연이 으르렁거렸다. 바로 그 순간 본체로 이어지는 자갈길 위에 묵직한 발소리가 분위기를 깨뜨렸다. 그것은 권위의 발소리, 값비싼 가죽과 단단한 밑창의 발소리였다.
수민이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으며 보통은 안전을 의미했지만 오늘은 사형 선고처럼 들리는 발소리. 김민준 사장님이 도착했다. 서연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얼굴은 소름 끼치는 변신을 겪었다. 분노는 사라졌다. 오만함은 증발했다. 그녀의 눈은 순식간에 인위적인 눈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어깨는 절대적인 연약함의 자세로 떨어졌다. 그녀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는 척 가슴에 손을 얹었다. 무대가 설치되었고 노란 고무장갑과 작업복을 입은 수미는 자신도 모르게 악당 역할을 하는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심판과 선고. 민주는 현장에서 5m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키 크고 다부진 그의 모습은 정원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양복 상의를 어깨에 걸치고 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넥타이는 풀어 헤친 상태였다. 10시간 동안 수백만 달러 규모의 합병을 협상하고 금융 상어들과 씨름하느라 지친 그저 자신의 평화로운 안식처에 도착하기를 바라는 남자의 피곤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그의 어두운 눈은 레이저의 정확도로 상황을 스캔했다. 그는 아내 서연이 떨며 조용히 흐느끼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들 민호가 마치 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휠체어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가정 도우미 수민이 흥분하고 땀에 젖어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리며 그의 각도에서는 위협적으로 보이는 자세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민준이 물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낮고 깊은 그의 목소리 톤은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로 공기를 진동시켰다. 서연은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연극적인 절망감으로 그 짧은 거리를 달려가 그의 품에 몸을 던졌고 그의 하얀 셔츠에 얼굴을 묻었다. 민준 씨,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와주셔서요. 서연은 그의 가슴팍 천을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너무 무서웠어요, 여보. 너무 무서웠어요. 민준은 본능적으로 한 팔로 아내를 감쌌지만 그의 눈은 수민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혼란과 증오보다 더 아픈 커져가는 실망감의 혼합이었다. 무섭다고? 뭐가 무서운데, 서연? 설명해봐. 서연은 조금 떨어져 가짜 울음으로 빛나는 눈동자로 그를 바라볼 만큼 충분히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수민을 향해 떨리는 손가락을 가리켰고 마치 그녀를 가리키는 것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보였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민준 씨. 저 여자요. 서연은 드라마틱함을 더하기 위해 숨을 들이마시며 흐느꼈다. 정원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저 여자를 발견했어요. 민호 위에 올라타 있는걸요. 수민의 세상이 멈췄다.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말하고 싶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렸다. 민호 위에 올라탔다고?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 이미지를 처리할 수 없다는 듯 되풀이했다. 그는 아들을 보았다.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버지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민주는 그 침묵을 수치심, 트라우마로 해석했다. 수민 씨, 이게 무슨 뜻이야? 민호의 팔을 비틀고 있었어요, 민준 씨. 서연은 목소리를 높여 가정 도우미의 모든 방어 시도를 막아섰다. 어디에 금고를 숨겼는지 말하라고 강요하고 있었어요. 제가 막으려 하자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보세요. 서연은 자신의 팔을 뻗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수민을 잡아당길 때 스스로 가한 힘이 민감한 피부에 희미한 붉은 자국을 남겼다. 저를 공격했어요, 민준 씨. 저 야만스러운 여자가 제 집에서 저를 공격했다고요. 민주는 부드럽게 아내를 놓아주고 수민에게 두 걸음 다가갔다. 사장과 가정 도우미 사이의 거리는 그 순간처럼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항상 그를 공정한 사람으로 존경해왔던 수민은 그의 눈에서 정의가 흐려지고 자신의 것을 보호하려는 맹목적인 본능으로 대체되는 것을 보았다. 사장님, 수민은 시로라기 같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며 애원하는 몸짓으로 장갑 낀 두 손을 모았다. 민준 사장님, 제 목숨을 걸고 제 어머니의 명예를 걸고 맹세컨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닥쳐. 민준의 목소리는 채찍 같았다. 수민은 입을 닫고 몸을 떨었다. 민준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아들이 말해주기를 바랐다. 이 미친 소리를 부인해주기를 바랐다. 수민은 2년 동안 민호를 돌봐왔다. 그녀는 민호를 웃게 만들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해주는 사람이었다. 말이 안 됐다. 하지만 의심은 빠른 독이다. 그리고 서연은 그것을 정맥에 직접 주사했다. 민호야. 민준이 더 부드럽지만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아, 아빠를 봐.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 뒤에서 서연은 몰래 드레스 주머니를 만지며 그를 응시했다. 민호는 그 몸짓을 알았다. 그 의미를 알았다. 만약 그가 말하거나 수민을 변호한다면 아빠가 일하러 간 후에 닥칠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서연이 특별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어둠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민호야, 수민 아줌마가 너를 다치게 했니? 민주는 절망적으로 대답을 갈망하며 물었다. 소녀는 떨었고 눈으로 수민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무한한 고통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민주는 당황한 상태에서 해석할 수 없는 모호한 몸짓이었다. 쇼크 상태예요, 민준씨. 다그치지 마세요. 서연은 다시 통제권을 잡으며 소리쳤다. 떨고 있는 것 좀 봐요. 저 여자가 아이에게 공포심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이것 좀 봐요. 서연은 수민의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것은 마술사처럼 빠른 움직임이었다. 민준의 권위에 마비된 수민은 제때 반응하지 못했다. 서연은 의기양양하게 손을 빼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금빛 물건이 들려 있었다. 민호의 생모에게 속했던 금시계. 이 집에서 가장 성스러운 유물이었다. 그녀의 앞치마에 있었어요. 서연은 고발의 증거를 보여주며 날카롭게 외쳤다. 민준 씨의 돌아가신 아내 시계를 훔치고 있었어요. 민호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 시계를 빼앗고 말을 못하게 학대한 거예요. 민준은 태양 아래 빛나는 시계를 보았다. 그는 깊은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 물건은 단순한 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첫사랑, 그의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것이 서연의 손에서 수민의 유니폼에서 나왔다고 주장되는 것을 보는 것은 그의 내면에 무언가를 부수었다. 그에게 남아있던 작은 의심은 사라졌고 차갑고 절대적인 혐오감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수민에게 다가갔다. 더 이상 폭발적인 분노는 없었고 1000배는 더 나쁜 얼음장 같은 경멸만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수민은 그의 향수 냄새가 하루의 땀 냄새와 섞이는 것을 맡을 수 있었다. 그의 목에 핏줄이 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난 당신을 믿었어. 민주는 치명적인 실망감으로 가득 찬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집 문을 열어주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돌보게 했는데 당신은 괴물이야. 사장님, 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거기에 놨어요. 수민은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유니폼을 적셨다. 이건 함정이에요. 그만. 민주는 거짓말의 흐름을 막으려는 듯 손을 들어 올렸다. 당신의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더 듣고 싶지 않아. 그 장갑 벗어. 수민은 그 명령에 혼란스러워 눈을 깜빡였다. 사장님, 장갑 벗으라고. 민주는 처음으로 평정심을 잃고 소리쳤다. 당신은 이 집에 아무것도 만질 자격이 없어. 당장 꺼져. 내가 신사라는 걸 잊고 당신을 직접 끌어내기 전에 당장 떠나. 민주는 손을 뻗어 수민의 오른손 장갑 손가락을 거칠게 잡고 잡아당겼다. 라텍스는 늘어나다가 튕기며 벗겨졌고 수민의 맨손, 겸손하고 일하는 손이 공기 중에 노출되었다. 그것은 극도의 굴욕의 몸짓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작업 도구이자 존엄성을 박탈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질 시간은 2분이야. 민주는 장갑을 오염된 쓰레기처럼 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내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당신이 보이면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이 절도와 미성년자 폭행죄로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야. 그 뒤에서 서연은 승리에 도취되어 민호의 머리에 기대어 미소 지으며 수민을 바라보았고 민호를 소유하듯 껴안았다. 그녀가 이겼다. 한여는 끝났다. 수민은 자신의 맨손을 보았고 바닥에 장갑을 보았고 독사의 눈이 먼 선량한 남자 민준을 보았고 그리고 민호를 보았다. 아이는 눈을 감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수민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감옥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백만장자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들은 더 큰 무언가, 즉 분노의 불길, 도덕적 확신에 의해 극복되었다. 그녀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이를 저 여자의 자비에 맡기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무너져야 한다면 싸우면서 무너질 것이다. 만약 감옥에 가야 한다면 진실을 소리치며 갈 것이다. 수민은 고개를 들고 맨손 등짝으로 눈물을 닦고 등을 곧게 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준을 사장이 아닌 강제로 눈을 떠야 하는 맹인 남자로 바라보았다. 경찰에 전화하세요, 민준 사장님. 수민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강가의 돌처럼 단단했다. 전화해서 오라고 하세요. 하지만 사장님이
사모님이 등 뒤에 숨긴 오른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볼 때까지 저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정원은 무덤 같은 침묵에 잠겼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서연은 미소를 멈췄다. 부식성 의심. 수민의 도전은 오후의 뜨거운 공기 속에 무겁고 독성 있게 떠돌았다. 사모님이 오른손에 숨긴 것을 보세요. 그 문장은 비명이 아니었고 선고였다. 그리고 선고 앞에서 죄인들은 내면에서라도 떨기 마련이다. 방금 전 가정 도우미를 자신의 소유지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민주는 멈춰섰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다. 풀어 헤쳐진 넥타이 매듭이 유령 밧줄처럼 그를 조였다. 그는 수민을 보았다. 그녀는 장갑 없이 흙과 눈물로 얼룩진 유니폼을 입은 채 파괴되었지만 도둑의 프로필과 일치하지 않는 불같은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도둑은 도망치고 고개를 숙이며 사모님에게 그런 자살적인 확고함으로 자신을 확인하게 하거나 도전하지 않는다. 천천히 목이 수백 톤의 무게를 지닌 것처럼 민주는 서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자세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더 이상 위로를 갈망하며 무너지는 연약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끊어지기 직전의 바이올린 현처럼 팽팽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의 오른손은 실제로 디자이너 회색 치마의 주름 뒤에 등 아래쪽에 단단히 숨겨져 시야 밖이었다. 이게 무슨 멍청한 짓이에요. 서연은 너무 날카롭고 깨지기 쉬운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민준 씨, 제발 당신은 이 미친 여자의 술수에 넘어갈 건가요? 그녀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녀가 당신 어머니의 시계를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당신의 주의를 돌리려 하고 있다고요.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거리를 좁히려고 했고 자신의 신체적 친밀감, 향수, 접촉을 이용해 남편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 했다. 그녀는 자유로운 왼손을 들어 그의 뺨을 어루만지려 했다. 여보, 민호가 얼마나 힘든지 보세요. 그녀는 연극적인 고통의 몸짓으로 아이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불쌍한 아이가 이 여자의 비명 때문에 겁에 질렸어요. 그녀를 여기서 내보내세요. 경비를 부르세요. 이 서커스를 계속할 기쁨을 그녀에게 주지 마세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민주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휠체어에 가만히 있었지만 아버지의 시선 속에서 무언가가 민호를 반응하게 했다. 아이는 수민을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았다. 아니었다. 그의 크고 어두운 눈은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에는 하녀에 대한 공포 대신 말 못할 절박한 간청이 있었다. 민호는 시선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몇 달간의 심리적 조작으로 봉인된 입은 감히 소리내지 못했다. 민주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사업가였고 협상 테이블에서 사람들을 읽는 전문가였다. 그는 누가 계약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지 감지할 수 있었다. 어떻게 자신의 정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읽을 수 없었을까? 하지만 수민이 심은 작은 씨앗인 의심이 격렬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몇 주를 기억했다. 그는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민호가 항상 자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서연이 건드리지 마, 여보. 오늘 힘든 하루를 보냈고 쉬라고 비타민을 줬어 라고 말했던 때를 기억했다. 그는 아들의 창백함, 무관심, 그리고 의사들이 그의 상태로 인한 우울증 탓으로 돌렸던 식욕 부진을 기억했다. 만약 우울증이 아니라면 민주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서연의 애무를 피했다. 그녀의 손은 거절당한 채 공중에 멈췄다. 손을 보여줘.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고 알아들을 수 없었다. 서연의 얼굴은 완벽한 화장 아래에서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억눌린 분노가 뒤섞인 채 번뜩였다. 뭐라고요? 그녀는 이해하지 못한 척 물었다. 오른손을 보여줘, 서연. 등 뒤에 숨기고 있는 손. 이건 전대미문의 일이에요. 그녀는 매혹의 전술을 모욕당한 분노로 바꾸며 폭발했다. 그녀는 두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들 사이에 거리를 두었다. 당신이 저를, 당신의 아내인 저를 수색하는 건가요? 방금 잡힌 도둑인 무식한 하녀의 말을 제 존엄성보다 위에 둘 건가요? 민준 씨, 저를 모욕하고 있어요. 당신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당신이 거기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는다면. 수민이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다리는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음을 알았다. 만약 서연이 손에 든 것을 던지거나 관목 사이에 숨기는 데 성공한다면 수민은 감옥에 갈 것이고 민호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놓으세요, 사모님. 사장님께 당신이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 보게 하세요. 닥쳐, 건방진년. 서연은 민준이 눈을 깜빡일 정도의 폭력성으로 수민에게 돌아서며 날카롭게 외쳤다.
저 여자는 그가 결혼했던 다정한 여자가 아니었다. 저 여자는 궁지에 몰린 맹수였다. 서연. 민준의 목소리가 커져 정원에 울려 퍼졌다. 그만해. 다시 말하지 않겠어? 손을 보여줘. 당장. 침묵이 다시 무거운 석판처럼 내려앉았다. 새들도 정원에서 달아난 듯했다. 민호의 가쁜 숨소리만이 들렸는데 그는 창백한 뺨을 타고 굵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서연은 남편을 보았다. 그녀는 의심이 의혹으로 변했음을 보았다. 희생자 역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계산적인 마음은 전속력으로 작동했다. 그녀는 탈출구가 필요했다. 증거를 없애야 했다. 좋아요. 서연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고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그렇게 저를 믿지 못하고 하녀의 말을 더 믿는다면 저는 가겠어요. 여기서 모욕당하며 머물고 싶지 않아요. 방으로 가서 짐을 쌀게요. 신뢰가 없다면 이 결혼은 명백한 실수였어요. 서연은 갑자기 몸을 돌려 집 쪽으로 걸어가려 했고 오른손은 몸 옆구리에 숨긴 채 자신의 엉덩이 각도로 보호했다. 그것은 영리한 움직임이었다. 민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가장 먼저 발견하는 변기에 물건을 던질 기회를 주기 위해 설계된 체스판 위의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수미는 체스말이 아니었다. 수미는 영혼의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늑대를 놓아주지 않는다. 가게 두지 마세요. 수미는 규율을 깨고 규칙을 깨고 모든 것을 깨뜨리며 소리쳤다. 집에 들어가면 그걸 버릴 거예요. 사장님, 그녀를 막으세요. 민주는 생각하지 않았다. 행동했다. 일과 스트레스 아래 잠들어 있던 그 아버지의 본능이 가정도우미의 목소리에 담긴 긴급함 앞에서 갑자기 깨어났다. 서연, 멈춰. 그가 명령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구두굽이 돌길에 긴급하게 부딪히도록 속도를 높였다. 민주는 달렸다. 길고 강력한 세 걸음이었다. 그는 정원과 테라스를 분리하는 꽃아치에 도달하기 직전에 아내를 따라잡았다. 그는 그녀의 왼팔을 붙잡고 강제로 그녀를 돌려 세웠다. 멈추라고 했잖아. 손 놔요. 아파요. 서연은 잡힌 뱀처럼 몸부림치고 비틀거리며 소리쳤다. 손을 보여줘. 민준이 포효했다. 그 장면은 기괴했다. 꿈결 같은 정원 한가운데서 우아한 백만장자가 아내와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완벽한 가족의 외관은 비명과 함께 벽돌 하나하나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진실은 손바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몸싸움은 불과 몇 초 동안 지속되었지만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순수한 절망에서 비롯된 놀라운 힘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민준을 밟으려 발을 휘둘렀고 필요하다면 물어뜯으려 했다. 더 이상 우아함은 없었고 오직 야생적인 공포만이 있었다. 안 돼.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어. 그녀는 얼굴이 붉어진 채 목에 핏줄을 세우며 날카롭게 외쳤다. 아내의 저항에 겁을 먹은 민주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숨길 것이 없었다면 몇 분 전에 손을 열었을 것이다. 만약 결백했다면 그에게 따귀를 때리고 빈 손바닥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싸웠다. 마치 그녀의 목숨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싸웠다. 그리고 그것은 민준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다. 수민이 옳았다. 혐오감과 결단력이 뒤섞인 채 민준은 서연의 오른손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주먹을 꽉 쥐었고 너클은 하얗게 변했고 손톱은 자신의 살을 파고들었다. 펴! 그는 자신의 우월한 힘을 사용하여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소리쳤다. 당신은 짐승이야. 당신이 싫어. 서연이 침을 뱉었다. 민주는 압력을 가했다. 그는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야 했다. 그는 그녀의 손목 힘줄에 압력을 가했고 그것은 손가락이 굴복하도록 강요하는 지압점이었다. 제발, 펴. 서연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육체적 저항은 한계에 도달했다. 좌절과 분노의 신음과 함께 그녀의 손이 풀렸다. 손가락이 경련하듯 열렸다. 시간은 느려지는 듯했다. 서연의 땀에 젖은 손바닥에서 두 개의 물체가 떨어졌다. 그것들은 빠르게 떨어지지 않았다. 오후의 짙은 공기 속에서 떠다니는 듯하다가 돌길의 슬라브에 부딪혔다. 딸깍, 쨍그랑. 그 소리는 아주 미세했지만 갑작스러운 정원의 침묵 속에서 대포 소리처럼 울렸다. 모두가 바닥을 보았다. 그곳에는 황금빛 태양 아래 빛나는 작은 주사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바늘에는 투명한 물방울이 아직 젖어 있었고 그 옆에는 상업적 라벨이 없는 탁한 액체로 가득 찬 작은 호박색 유리병이 있었다. 민주는 뜨거운 것을 만진 듯 서연을 놓았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눈이 휘둥그레진 채
바닥의 물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처리하려고 했고 논리적이고 해가 없는 설명을 찾으려고 했다. 인슐린이야. 그는 터무니없이 생각했다. 편두통 약이야. 하지만 수민이 그 부정의 거품을 깨뜨렸다. 수민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사장님들 앞이 아니라 증거물 앞에서였다. 맨손으로 그것을 가리켰다. 저기에 있어요. 수민은 안도감과 고통으로 목이 메어 흐느꼈다. 민호군의 잠이 저기에 있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수민을 올려다보았다. 저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안정제예요, 사장님. 말에게 쓰는 안정제, 아니면 더 심한 것일 수도 있어요. 수민은 병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다. 저번 주에 쓰레기통에서 똑같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그녀가 전화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장님이 출장가 계시는 동안 아이를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게 할 만큼 충분한 양이라고 말하는 것을요. 민주는 세상이 도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목을 마사지하며 거친 숨을 쉬며 서 있었다. 그녀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방어적인 냉정함, 발각되어 더 이상 척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사람의 시선만이 있었다. 설명해. 민준이 말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의 어조는 치명적인 평온함,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서연은 드레스를 정리하고 턱을 치켜들었다. 만약 무너져야 한다면 오만하게 무너질 것이다. 과장하고 있어요, 민준 씨. 그녀는 마치 저녁 식사 메뉴에 대해 논쟁하는 것처럼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어조로 말했다. 천연약이에요. 동종요법이라고요. 민호는 매우 신경질적이고 매우 힘든 아이예요. 당신이 없을 때 히스테리를 부려요. 저는 그저 아이가 고통받지 않도록 진정제를 주는 것뿐이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요. 그를 위해서? 민주는 바닥에 주사기를 보았다. 바늘은 치명적인 위협과 함께 빛나고 있었다. 내 아들에게 동종요법을 주사한다고? 그게 더 빨라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알약은 뱉어내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당신은 하루 종일 여기에 없잖아요. 당신은 그의 징징거림, 그의 우울한 침묵을 견딜 필요가 없잖아요. 지치는 일이에요, 민준 씨. 저는 당신을 위해 이 집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이야. 그 외침은 수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휠체어에서 나왔다. 민준과 서연은 갑자기 돌아섰다. 거의 속삭이지 못했던 아이 민호가 앞으로 몸을 밀어냈다. 그의 손은 새로운 힘으로 휠체어 바퀴를 움켜쥐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흠뻑 젖었지만 그의 표정은 순수하고 청소년적이며 고통스러운 분노였다. 민호야. 민준이 속삭였다. 거짓말이야. 민호는 목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약이 아니야. 날 어지럽게 만들어. 날 잊게 만들어. 날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소녀는 서투르고 필사적인 움직임으로 자신의 베이지색 티셔츠 소매를 잡아당겼고 천을 어깨까지 올렸다. 봐, 아빠. 민호는 자신의 마른 팔을 민준에게 뻗으며 소리쳤다. 이 여자가 나에게 한 짓을 보라고. 민준은 몽유병 환자처럼 아들에게 걸어갔다. 그는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은 민호의 팔에 박혔다. 그가 본 것은 그의 영혼을 수많은 조각으로 부수었다. 아이의 창백한 팔은 고통의 지도였다. 오래된 멍, 푸르스름하고 누르스름한 멍이 있었다. 피부가 가장 민감한 팔 안쪽에는 작고 잔인한 꼬집힘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붉은 점들이 있었다. 주사바늘 자국. 하나, 둘, 셋, 5개의 최근 주사 자국. 민주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의 팔을 만졌다. 피부는 차가웠다. 민호는 접촉에 몸을 떨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아빠에게 보호를 구하며 만지게 내버려 두었다. 엄마가 아빠에게 말하면 아빠가 영원히 떠날 거라고 했어요. 민호는 아빠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빠는 예쁜 아내가 필요하지 문제를 일으키는 불구자 아들은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내가 나쁘게 굴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기숙학교에 보낼 거라고 했어요. 민주는 눈을 감았다. 뜨겁고 무거운 고독한 눈물 한 방울이 꽉 닫힌 눈꺼풀에서 흘러나왔다. 그의 가슴의 고통은 신체적, 감정적 심장마비였다. 그는 눈이 멀었다. 그는 제국을 건설하고 이 저택을 사고 서연을 위해 저 드레스들을 사는데 너무 바빴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늑대가 굴에 들어오게 내버려 두었다. 천사로 변장한 괴물에게 아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 그는 눈을 떴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고 그의 눈빛에는 끔찍한 어둠만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고 민호와 수민에게 등을 돌리고 서연과 마주했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
발각될 두려움이 아니라 신체적인 두려움. 민주는 평화로운 남자였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자신의 손으로 살인할 수 있는 남자의 것이었다. 민준 씨, 잠깐만요. 제가 설명하게 해주세요. 아이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 애의 상상력이 어떤지 알잖아요. 서연은 꽃 기둥에 부딪힐 때까지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다. 안 돼. 민준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날카로웠다. 말하지 마. 당신의 입으로 다시는 내 아들의 이름을 발음하지 마. 민준은 몸을 굽혀 서연이 이전에 수민의 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던 금시계를 주었다. 그는 셔츠로 그것을 닦아 아내의 지문을 지웠다. 그리고는 수민에게 걸어갔다. 가정 도우미는 여전히 아들의 날린으로 지친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명령을 내리거나 그녀를 가리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세요, 수민 씨.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에게 그 톤을 사용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일어나세요. 수민은 백만장자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거칠고 일하는 손이 그의 부드럽고 잘 관리된 손에 닿았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당겨 일으켜 세웠다. 용서하세요. 민주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이 모든 장면을 놀라움 속에 지켜보는 서연을 무시하며 말했다. 제가 그렇게 눈이 멀었던 것을 용서하세요. 당신이 제 핏줄을 보호하고 있을 때 제가 당신을 모욕했던 것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민주는 서연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자세는 꼿꼿해졌다. 그는 10cm는 커진 것 같았다. 끝났어, 서연. 뭐라고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민준 씨, 진심이 아닐 거예요. 단순한 오해 때문에, 아픈 아이와 하녀의 거짓말 때문에.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당신은 내 아내였지. 그가 정정하며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가 정원 출구 쪽으로 그녀를 후퇴하도록 강요했다. 이제 당신은 낯선 사람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길 바라. 당신은 저를 쫓아낼 수 없어요. 그녀는 히스테리를 되찾으며 소리쳤다. 저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다고요. 여기는 제 집이기도 해요. 이 집은 내 아들의 집이야. 민주는 피를 얼게 하는 냉정함으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위험이야. 당신에게 5분이 주어질 거야. 짐을 싸지 않을 거야. 내가 사준 보석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차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당신이 입고 있는 것만 가지고 떠날 것이고 내가 신사라는 것을 잊고 당신의 목을 직접 부러뜨리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민준 씨, 나가. 민준의 외침은 수국꽃들이 떨리는 것처럼 강력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민호를 보았다. 그녀는 아이 옆에 서서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보호자로서의 자리를 되찾은 수민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뚫을 수 없는 돌벽인 민준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다. 게임은 끝났다. 좌절의 비명을 지르며 서연은 몸을 돌려 달아났다. 짐을 싸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남자의 심판의 시선에서 도망치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민 씨, 그가 불렀다. 네, 사장님. 민주는 도망치는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경찰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내 변호사에게도 전화하세요. 아동학대 및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고발할 거예요. 다시는 그녀가 다른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수민은 눈에 정의의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바로 할게요. 민주는 다시 민호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들을 껴안았다. 그것은 서툴고 절망적이며 죄책감과 사랑으로 가득 찬 포옹이었다. 민호는 아버지의 목에 매달려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괴물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손상은 이미 발생했고 영혼의 상처는 피부의 멍보다 치유되는데 더 오래 걸린다. 민주는 아들의 어깨 너머로 수민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있었지만 조용한 질문도 있었다. 이제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진정한 구원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유리왕국의 붕괴 서연은 악마에게 쫓기는 것처럼 저택으로 달려갔지만 유일한 진짜 악마는 그녀의 뒤를 밟는 진실이었다. 그녀의 하이힐은 현관의 대리석에 불규칙하고 절망적인 소리를 내며 울려 퍼졌고 집의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렸다. 더 이상 자선 티타임을 주최하던 사교계 숙녀의 흔적은 없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약탈자였다. 그녀는 디자이너 드레스에 걸려 넘어지며 뱃사람도 얼굴을 붉힐 만한 욕설을 중얼거리며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갔다. 그녀는 민준과 공유하던 차갑고 호화로운 성역인 안방으로 난입했고
거울 뒤에 숨겨진 금고로 곧장 몸을 던졌다. 그녀는 옷을 찾지 않았다. 그녀는 돈을 찾았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다. 하나, 둘, 세 번 실패. 공포가 그녀의 시야를 흐렸다. 젠장, 열려, 이 쓰레기 같은 것. 그녀는 주먹으로 디지털 패널을 치며 소리쳤다. 마침내 녹색 불빛이 깜빡였고 강철 문이 찰칵 소리와 함께 열렸다. 서연은 안으로 달려들었다. 그녀는 문서, 재산권, 계약서를 무시했다. 그녀의 손은 바로 벨벳 케이스와 민준이 보관하던 비상현금 다발로 향했다. 그녀는 주머니, 가슴팍을 채웠고 손가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닫을 생각도 없이 넣었고 마치 난파선에서 구명조끼를 잡는 것처럼 보석을 긁어 모았다. 그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전부입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문턱에 서 있었고 불길한 존재감으로 문틀을 채웠다. 그는 흥분하지 않았고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바퀴벌레가 밟히기 전에 몸부림치는 것을 관찰하는 과학적인 호기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목걸이가 기괴하게 입가에 걸린 채 가방을 가슴에 안고 몸을 돌렸다. 내 돈이야. 그녀는 진주를 바닥에 뱉으며 소리쳤다. 이 지루한 집에서 당신의 그 방해되는 아들을 돌보느라 낭비한 젊은 세월에 대한 대가라고.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민주는 천천히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서연이 벽에 부딪힐 때까지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다. 그는 흐트러진 모습, 열린 서랍, 던져진 옷, 그리고 바닥에 흩어져 있는 벌거벗은 추악한 탐욕을 바라보았다. 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민주는 어떤 비명보다 더 무서운 평온함으로 말했다. 내 성, 내 집, 내 신뢰를 주었지.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신은 내 아들을 고문하고 약물을 투여하고 때렸어. 필요했어요.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날카롭게 외쳤다. 당신은 여기에 없었잖아요. 당신은 그 애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볼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 아이는 나를 침입자처럼 쳐다봐요. 난 그 애가 닥치고 짐이 되는 것을 멈추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유일한 짐은 항상 당신이었어. 민준이 대답했다. 바로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집 입구에 가득 찼다.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커튼을 통해 침실 벽에 춤추기 시작했고 경찰 출동의 긴급함을 그려냈다. 서연은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2대의 순찰차가 자갈 위에 거칠게 주차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수민의 전화의 심각성에 놀란 경찰관들이 총을 손에 들고 내리는 것을 보았다. 안 돼. 서연은 오만함이 순식간에 무너지며 민준에게 몸을 돌렸다. 민준 씨, 제발 그들이 저를 데려가게 둘 수 없어요. 스캔들을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명성, 회사 주식이요. 당신의 아내가 범죄자라고 말할 거예요. 민준은 유머 없는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다. 내 명성은 상관없어, 서연. 당신을 보호하는데 1초라도 더 보내느니 차라리 도시의 웃음거리가 되는 게 낫겠어. 경찰관들의 묵직한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다. 서연은 자신을 가두기 위해 욕실로 달려가려 했지만 민준이 그녀의 길을 막았다. 그는 그녀를 만지지 않았다. 그저 그녀 앞에 서서 그의 경멸적인 시선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손들어. 경찰이다. 한 경찰관이 서연에게 총을 겨누며 방으로 들어오며 소리쳤다. 그녀는 가방을 놓았다. 보석들이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금 목걸이, 반지, 현금 다발, 모두 그녀의 발치에 흩어졌다. 헛된 허영심의 양탄자. 오해예요. 경찰관이 그녀를 벽에 거칠게 돌려세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서연은 울부짖었다. 저는 이 집의 사모님이에요. 저 하녀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민준 씨, 그들에게 뭐라고 말 좀 해줘요. 민준은 경찰관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데려가세요. 그녀는 불법 약물을 소지하고 있으며 제 아들에게 심각한 아동학대의 물리적 증거가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1시간 안에 경찰서에 증거를 제출할 것입니다. 빌어먹을. 서연은 방에서 끌려나가는 동안 소리쳤다. 그녀는 몸부림쳤다. 구두가 벗겨졌다. 그녀의 완벽한 헤어스타일은 망가졌다. 그녀는 더 이상 저택의 여왕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 궁전에서 끌려나가면서 욕설을 퍼붓는 한심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나 없이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불구자 아이가 당신의 삶을 망칠 거야. 그녀의 비명은 복도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며 멀어졌고 마침내 순찰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 소음을 끝냈다. 민주는 침실에 홀로 남겨졌다. 침묵이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집은 거대하고 텅 비어있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그 여자와 함께 잤던 침대, 그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곳을 바라보았다. 그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는 폭력적인 당김으로 시트를 찢어 바닥에 던졌다. 그녀가 만진 것은 아무것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아래에서는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을 보라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였다. 그곳 수국 옆에 두 인물이 가만히 서 있었다. 수미는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민호의 셔츠 단추를 채우며 무한한 다정함으로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민호는 울지 않았다. 그는 평화를 찾아 가정 도우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주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그는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 자신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남자임을 깨달았다. 그의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 돈을 받았던 여자가 유일하게 어머니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위대한 사업가, 선견지명가였던 그는 눈이 멀고 부재했던 사람에 불과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이전에 억눌린 울음이 아니라 어깨를 흔드는 추하고 거친 울음이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울었다. 아들의 고통에 대해 울었다. 서연을 쫓아내는 것이 쉬운 부분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울었다. 어려운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부서진 것을 고쳐야 했고 어떤 수표로도 그것을 지불할 수 없었다. 그는 셔츠 소매로 얼굴을 닦고 깊은 숨을 쉬고 돌아섰다. 그는 내려가야 했다. 아들과 마주해야 했고 김민준 사장님인 것을 멈추고 아빠가 되기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그는 민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허락할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다. 겸손의 교훈 민준이 정원으로 돌아왔을 때 해는 거의 완전히 숨어 있었다. 오솔길에 자동 조명이 켜져 잔디밭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기는 식었고 열대 야간의 축축한 향기를 가져왔다. 수민과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경건한 생동감 있는 조각상처럼 보였다. 겸손한 여인이 부서진 아이를 보호하는 모습이었다. 민준의 발소리를 자갈 위에서 듣자 민호는 눈에 띄게 긴장했다. 그의 손은 수민의 손을 찾아 강하게 움켜쥐었다. 아버지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와 가정 도우미에게 피난처를 찾는 그 몸짓은 창처럼 민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민준은 안전한 거리에 멈춰 섰다. 침범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가족에게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떠났어. 민준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이 그녀를 데려갔단다. 민호야,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상상의 반지를 돌리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미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강철 같은 평온함이었다. 더 이상 그녀에게 두려움은 없었고 사명감도 없었다. 전장에서 얻은 새로운 존엄성이 있었다. 아이가 지쳤어요, 사장님. 수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어요. 따뜻한 목욕을 하고 부드러운 것을 먹어야 합니다. 강한 감정은 위에 해로워요. 민주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용해지기를, 무엇이든 하기를 갈망하며. 네, 물론이죠. 안으로 들어가자. 내가 그를 데려갈게. 민주는 휠체어에 다가가 접근 경사로 쪽으로 밀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고무 손잡이에 닿자 민호는 억눌린 신음소리를 내며 팔로 머리를 가린 채 웅크렸다. 안 돼. 아이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주는 휠체어가 불타는 것처럼 손을 거두었다. 아들아, 아빠야. 그냥 내 방으로 데려다 주려고 해. 아빠는 하는 방법을 몰라요. 민호는 목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문틀에 부딪힐 거예요. 항상 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 고백은 잔인한 충격이었다. 민주는 휠체어를 밀었던 몇 안 되는 때를 기억했다. 항상 서두르며, 항상 전화 통화를 하며, 바퀴를 가구에 부딪히게 하고, 아들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운반해야 하는 여행 가방처럼 취급했던 것을. 그는 공중에 손을 든 채 얼어붙었고 자신이 쓸모없고 서투르고 거대하고 위험하게 느껴졌다. 수미는 부드럽게 일어섰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통제권을 잡았다. 저에게 맡기세요, 사장님.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 군은 루틴이 있습니다. 지금 바꾸면 더 불안해할 거예요. 수미는 손잡이를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달랐다. 휠체어를 움직이기 전에 그녀는 민호의 귀에 몸을 숙였다. 민호야, 내 사랑, 집으로 가자. 네가 좋아하는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어줄게. 응? 그리고 잔잔한 음악을 틀자. 아무도 널 해치지 않을 거야. 아빠가 우리와 함께 갈 거야. 아빠가 문을 열어줄 거야. 괜찮지?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의 긴장을 풀었다. 괜찮아요? 수민 아줌마. 민주는 감탄과 깊은 수치심이 뒤섞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수미는 춤을 추는 것처럼 솜씨 있게 휠체어를 조종했다. 길의 흠을 피하고 회전을 부드럽게 했다. 민주는 앞으로 나아가 현관문을 열고 문지기처럼 문을 잡고 자신의 아들과 그를 구해준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수술실처럼 차가운 거대한 스테인리스 스틸과 흰색 대리석 공간이었다. 하지만 수미는 그곳을 변모시켰다. 몇 초 만에 그녀는 물을 끓이고 숨겨진 찬장에서 담요를 꺼내 민호의 다리를 덮었다. 민주는 중앙섬 옆에 서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돕고 싶었지만 컵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아들이 어떤 우유를 마시는지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 앉으세요, 민준 사장님. 수미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리듬에 맞춰 코코아를 저으며 말했다. 저기 유령처럼 서 계시면 아이가 불안해해요. 민주는 복종했다. 그는 아들 맞은편 높은 의자에 앉았다. 민호는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수민이 방금 그의 앞에 놓아준 컵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았다. 수민 씨, 민준이 시작하려다가 멈췄다. 물어봐야 했다. 이해해야 했다. 왜 남았어요? 서연 씨가 당신을 쓰레기처럼 취급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나는 당신을 무시했어요. 최저 시급을 지불했고 당신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왜 이 지옥을 견뎠어요? 수미는 멈춰섰고 수저를 조리대에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사장님의 칭찬에 불편함을 느끼며 그녀는 코코아를 열렬히 마시고 있는 민호, 뺨에 점차 색이 돌아오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민준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어두운 눈은 단순하고 파괴적인 진실과 함께 빛났다. 왜냐하면 6개월 전에 제가 아이의 방에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아이가 어둠 속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가가자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발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무서워요 라고 말했어요. 수미는 목에 걸린 응어리를 삼키며 잠시 멈췄다. 저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민준 사장님. 제 고향에 할머니와 함께 있어요. 돈을 보내기 위해 여기에 일하느라 2년 동안 못 봤어요. 민호 군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제 아들을 보았고 제 자신의 핏줄처럼 당신의 아들을 돌보겠다고 성모님께 맹세했습니다. 어떤 아이도 자신의 집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되니까요. 돈은 평화를 살 수 없어요, 사장님. 그리고 제가 떠나면 이 천사가 그 마녀와 홀로 남겨질 것을 알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학교와 치료비 수표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믿었지만 방금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덕적 교훈을 받았다.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키우는 것을 희생한 여자.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준이 속삭였다. 갚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장님. 수미는 불편해하며 부엌 청소 임무로 돌아가며 대답했다. 함께 있는 문제입니다. 함께 있는 것. 네, 함께 있는 것. 수미는 머리로 민호를 가리켰다. 아이는 새 비디오 게임 콘솔을 사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이는 아빠가 자신의 등이 아프지 않게 목욕시키는 방법을 아는 것을 필요로 해요. 아이는 어떤 악몽을 꾸는지 아는 것을 필요로 해요. 아이는 아빠가 다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마사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필요로 해요. 설령 다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민주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코코아를 다 마셨고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열린 문이 있었다. 기회. 민주는 일어섰고 수천 달러짜리 양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떨어뜨렸다. 그는 흰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다. 가르쳐주세요. 민주는 수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목욕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재우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주세요. 저는 제 아들을 돌보는 방법을 배울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을 겁니다. 수민은 오후 내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피곤했지만 겸손한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진정한 미소였다. 좋아요, 사장님. 하지만 먼저 시끄러운 가죽 신발은 벗으세요. 집에 메아리를 깨우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천천히 걸을 겁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굽혀 끈을 풀고 값비싼 신발을 벗고 차가운 바닥에 양말만 신은 채 섰다. 그는 취약하고 우스꽝스럽고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정직하다고 느꼈다. 가자, 민호야. 민주는 수민이 하는 것을 본 것처럼 느린 움직임으로 휠체어에 다가가며 말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자. 내가 잘못하면 말해줘. 알았지? 이제 네가 대장이야. 민호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아빠. 하지만 오른쪽 발은 조심하세요. 그게 더 아파요. 조심할게. 맹세해. 수민은 그들이 부엌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서툴지만
무한한 조심성으로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혼자 남아 해방된 집의 침묵을 호흡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났음을 알았지만 재건은 길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 가정 도우미 유니폼을 입은 장군은 그 작업을 지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악마의 밤 낮에는 빛의 궁전처럼 보이던 저택이 밤이 되자 길고 무거운 침묵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동굴로 변했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벽 3시에 2층 복도에서 귀를 찢는 비명이 고요함을 깨뜨렸다. 그것은 흔한 아동의 악몽의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전쟁 중인 몸의 울부짖음이었다. 민호의 침대 옆 불편한 의자에서 잠들었던 민주는 심장이 망치처럼 갈비뼈를 두드리며 벌떡 일어났다. 협탁 램프가 켜져 있었고 장면 위로 노랗고 병든 빛을 던지고 있었다. 민호는 차가운 땀에 흠뻑 젖은 시트 위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의 연약하고 마른 몸은 격렬한 경련으로 활처럼 휘었다. 그의 눈은 튀어나와 거기에 없는 것을 보고 있었다. 서연이 몇 달 동안 주사했던 진정제의 갑작스러운 금단 현상으로 인한 환각이었다. 안 돼, 치워, 가려워, 불타는 것 같아. 민호는 미친 듯이 팔을 긁으며 소리쳤고 오래된 주사 자국의 딱지를 다시 뜯어냈다. 민호야, 민호야, 일어나! 민주는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가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이의 힘은 화학적 공포에서 비롯된 초자연적인 것이었다. 아들아, 아빠야. 당신은 아빠가 아니야. 당신은 그녀야. 가, 마녀. 민호는 민준의 가슴에 충격을 가하는 맹목적인 발차기를 날렸고 그를 잠시 숨 막히게 했다. 민준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사업 세계에서는 문제는 전화, 변호사, 돈으로 해결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신용카드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생물학적 지옥이었다.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았다. 그는 구급차, 최고의 개인 병원, 도시의 신경과 과장에게 전화할 참이었다. 그는 아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무엇이든 지불할 참이었다. 그가 전화를 걸려고 할 때 방문이 갑자기 열렸다. 수민이 들어왔다. 그녀는 유니폼 대신 낡은 면가운을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가 폭포수처럼 어깨에 흘러내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결단력만이 있었다.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마세요. 수민은 민준의 손에 있는 휴대폰을 보고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보다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다. 경련하고 있어요. 의사가 필요해요. 민준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보세요. 해독해야 해요. 수민은 방을 가로질러 민준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침대에 던졌다. 병원에 데려가면 그들은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더 많은 화학 물질로 채울 거예요. 아이의 몸은 약이 부족해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독이 빠져나가야 해요, 사장님. 독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수민은 계급이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침대에 올라갔다. 그녀는 민호 뒤에 자리 잡고 자신의 강한 팔로 아이의 가슴을 감싸 안아 자신의 몸에 고정시켰다. 손 놔. 민호는 울고 침을 흘리며 완전히 이성을 잃은 채 울부짖었다. 쉿. 괜찮아질 거야, 내 사랑, 괜찮아질 거야. 수민은 아이의 귀에 속삭이며 리드미컬하게 앞뒤로 몸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와 싸우지 않았다. 폭풍 속에서 그와 동행했다. 민호야, 다 쏟아내. 다 소리쳐. 수민 아줌마가 여기 있어. 수민 아줌마가 여기 있다. 민주는 침대 발치에 마비된 채 서 있었고 자신의 아들의 고통에 쓸모없는 방관자처럼 느껴졌다. 아버지의 부주의 때문에 겁에 질리고 고통받는 작은 동물처럼 전락한 민호를 보는 것은 민준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처벌이었다.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민준은 목이 메인 채 얼굴에 눈물이 흐르며 물었다. 수민 씨, 제발 내가 뭘 해야 할지 말해줘요.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수민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민호가 우연히 머리로 그녀를 쳤던 입술에는 피 한 줄기가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폭풍 속에 등대었다. 차가운 물을 적신 수건을 가져오세요. 열이 있어요. 그리고 양동이를 가져오세요. 토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앉아서 그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가 당신에게 소리치거나 때리더라도 놓지 마세요. 당신이 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민주는 달렸다. 그의 목숨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욕실로 달려갔다. 그는 세면대를 채우고 수건을 적시고 양동이를 찾았다. 그는 야간 근무하는 하인들을 부르지 않았다. 증인을 원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참회였다. 그가 돌아왔을 때 민호는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마른 구역질을 하고 있었다.
수미는 무한한 다정함으로 그의 이마를 잡고 자신의 가운 모서리로 그의 입을 닦아주고 있었다. 민주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았다. 민호는 몸을 떨었지만 차가움은 그를 잠시 현실로 되돌려 놓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유리 같고 붉었고 민준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아빠. 민호는 작고 쉰 목소리로 신음했다. 아파요. 모든 것이 아파요. 뼛속에 벌레가 있는 것 같아요. 민준은 영혼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갑고 땀에 젖었지만 그는 힘껏 쥐었다. 알아. 용감한 내 아들. 알아. 나쁜 약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강해져야 해. 조금만 더 버텨. 아빠는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무서워요. 나도 그래. 민주는 아들의 너클에 입 맞추며 고백했다. 나도 무서워, 민호야. 하지만 아빠는 가지 않을 거야. 아빠를 봐. 아빠는 여기 있어. 1mm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시간이 흘렀다. 그것은 민준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민호는 지칠 때까지 담즙을 토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 민준은 아이가 노력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심장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수미는 바위처럼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설탕물을 조금씩 먹이고 낮은 목소리로 오래된 자장가를 불러주고 경련하는 다리를 마사지해 주었다. 그리고 민주는 배웠다. 아들의 구토를 혐오감 없이 치우는 것을 배웠다. 아이를 침대 위에 둔 채 시트를 갈아입히는 것을 배웠다. 사랑은 값비싼 장난감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양동이를 잡아주는 것임을 배웠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열이 내렸다. 민호의 몸은 떨림을 멈추고 깊고 자연스러운 잠에 빠졌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방은 질병과 감금 냄새가 났지만 승리의 냄새도 났다. 민주는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았고 완전히 지쳐 있었다. 모든 근육이 아팠다. 그의 실크 셔츠는 망가지고 얼룩지고 구겨져 있었다. 수미는 민호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가운을 정리하고 민준에게 걸어가 말없이 그의 옆바닥에 앉았고 존중하지만 가까운 거리를 유지했다. 잘하셨어요, 사장님. 그녀가 속삭였다. 민준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의 잿빛 빛 속에서 수미는 피곤하고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민준이 이전에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름다웠다. 그것은 서연의 플라스틱 같고 화장된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민으로 단련된 실제적이고 인간적인 아름다움이었다. 당신이 그를 구했어요. 민준이 말했다. 저는 그저 수건을 건네주었을 뿐이에요. 당신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환각을 겪고 있을 때 그를 현실로 되돌린 것은 당신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혐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손을 보았다. 평생 동안 저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부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으면 저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믿었죠.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눈을 비볐다. 거의 그를 죽일 뻔했어요, 수민 씨. 제가 그 여자가 여기에 들어오게 했고 제 무관심으로 거의 그를 죽일 뻔했어요. 거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고칠 수는 있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이긴 전투의 피로를 공유했다. 수민 씨, 민주는 그녀의 눈을 강렬하게 바라보았다. 오늘 밤 당신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의사들을 불렀을 것이고 그들은 그에게 진정제를 투여했을 것이고 주기는 다시 시작되었을 겁니다. 당신이 주기를 깨뜨렸어요. 수미는 살짝 미소 짓고 가운을 털고 일어섰다. 커피를 준비할게요, 사장님. 긴 하루가 될 거예요. 힘이 필요하실 겁니다. 민주는 그녀가 방을 나가는 것을 보았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거대하고 차가운 집이 희미하게 남아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황금의 희생 아침은 거칠고 가차없는 빛과 함께 왔다. 민주는 20분 이상 잠을 자지 못했다. 그는 검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부엌에 앉아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전날 밤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면도도 하지 않았다. 민호는 위층에서 수민의 보살핌 아래 여전히 자고 있었다. 부엌의 침묵은 대리석 조리대 위에 민준의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리는 소리에 의해 깨졌다. 민준은 증오심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이 팀장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그의 파트너, 그는 그것을 무시했다. 전화는 울음을 멈추었고 즉시 다시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집요하고 긴급하고 요구하는 소리였다. 그것은 그의 옛 삶이 그의 죄수를 되찾으려는 소리였다.
마침내 민주는 전화를 받았고 귀에 대지 않고 스피커폰으로 설정했다.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민준 사장님? 일본 투자자들과의 회의가 10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경로하고 있습니다. 30분 안에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합병이 무산됩니다. 5천만 달러가 걸린 일입니다, 사장님. 민주는 부엌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제 비극이 일어났던 정원을 보았다. 그는 수국을 보았고 구석에 접혀있는 예비 휠체어를 보았다. 가지 않겠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엄청난 돈을 날려버리는 사람치고는 이상하게 평온했다. 뭐라고요? 전화 반대편에는 당황한 침묵이 흘렀다. 술 마셨습니까, 민준 사장님? 잘 들으세요. 오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계약 불이행으로 고소할 겁니다. 당신은 이사회에서의 자리를 잃을 겁니다. 보너스를 잃을 겁니다. 수백만 달러를 잃을 겁니다. 당장 엉덩이를 움직여 오세요. 바로 그때 수민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민호의 아침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지만 휴대폰에서 나오는 비명 소리를 듣고 멈춰섰다. 그녀는 민준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사장님의 세계, 그에게 힘을 주는 세계, 청구서를 지불하는 세계임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일어나서 양복을 입고 항상 그랬듯이 달려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는 수민을 보았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고 그가 떠날 것이라고, 돈이 항상 이긴다고 가정하는 것을 보았다. 민주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 팀장,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말을 들어요. 내 아들이 간밤에 위기를 겪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는 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그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깨어날 때 그를 목욕시키고 옆에 있어야 합니다. 간호사를 고용하세요. 이 팀장이 소리쳤다. 당신이 부자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당신의 일을 하러 오세요. 그 문장이 도화선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돈을 줘. 민호를 거의 파괴할 뻔했던 바로 그 논리. 서연을 그들의 삶으로 데려왔던 바로 그 논리. 민주는 차가운 분노가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절대적인 해방감도 느꼈다. 아니요, 민준이 말했다. 아버지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팀장. 저는 사임합니다. 뭐라고요? 들은 대로입니다. 당신 혼자 합병을 하세요. 일본 사람들이 떠난다면 떠나게 하세요. 이사회가 저를 쫓아내고 싶다면 쫓아내게 하세요. 필요하다면 제 주식을 파세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늘 가지 않을 겁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가지 않을 겁니다. 제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저는 그와의 일분을 은행의 모든 돈과 바꾸지 않을 겁니다.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끊었을 뿐만 아니라 유려한 움직임으로 휴대폰을 끄고 조리대를 따라 미끄러뜨려 과일 접시에 부딪히게 했다.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침묵이 부엌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긴장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성한 침묵이었다. 수미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었다. 강력한 남자가 망가진 아이를 위해 자신의 제국을 포기하는 것을 들었다. 사장님, 그녀가 중얼거렸다. 5천만 달러였어요. 민주는 의자에서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손을 훑고 미소 지었다. 피곤했지만 가벼운 미소, 마치 납갑옷을 벗어던진 것 같았다. 그건 종이일 뿐입니다, 수민 씨. 그냥 녹색 종이요. 민호는 살과 피예요. 간밤에 그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그가 제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CEO든 정원사든 그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는 그저 아빠가 자신을 놓지 않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림자를 쫓느라 그것을 놓칠 뻔했어요. 수미는 쟁반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사장과 가정 도우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은 너무 얇아져서 거의 사라졌다. 남은 것은 제3자에 대한 사랑으로 뭉친 두 인간이었다. 사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민준 씨.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사장님 없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실수였을 수도 있고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다. 달콤하고 친밀하게 들렸다. 민주는 그녀의 입술에서 자신의 이름을 듣자 가슴에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것은 아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수민 씨. 이제 온 세상에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호가 깨어나서 이제 몸에 약물이 없으니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것을 깨달을까봐 두렵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저으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그의 손 근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닿지는 않았지만 에너지의 다리를 만들었다. 증오심은 사랑이 있는 곳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간밤에 그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길은 험난할 거예요. 민호군은 기분 변화가 있을 거예요. 슬퍼하고 분노할 겁니다. 당신은 견뎌야 합니다. 그의 샌드백이자 베개가 되어야 합니다. 도와주시겠어요? 민준이 물었다. 그것은 상사가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었다. 동료가 동료에게 하는 간청이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당신이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도우미가 아니라 더 이상 바닥을 청소하거나 화장실을 닦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이 그를 위한 제 안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3배로 지불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되찾는 것을 도와주세요. 수미는 그를 깊이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에는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남자의 취약성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희생의 잔인한 정직함을 보았다. 3배의 급여는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존엄성을 가지고 말했다. 저는 민호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을 믿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이 집에서는 거짓말이 사라지고 거리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울 거라면 우리는 팀이어야 합니다. 제가 민호군으로 바쁘면 당신이 설거지를 하세요. 제가 피곤하면 당신이 요리를 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동등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민주는 그의 고급 부엌, 그의 경영인의 손, 그리고 수민의 일하는 손을 바라보았다. 동의합니다. 그는 주저없이 말했다. 좋아요. 수민은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아침 태양보다 더 부엌을 밝게 비췄다. 그럼 파트너, 세수하고 면도하세요. 당신의 아들이 곧 깨어날 것이고 방랑자가 그를 놀라게 하는 것을 원치 않을 테니까요. 저는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줄게요. 준비되면 올라오세요. 오늘 우리는 그가 두려움 없이 정원에 앉아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수미는 쟁반을 들고 출구로 향했다. 민주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힘, 그녀의 타고난 우아함에 감탄했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느꼈다. 희망,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더 깊은 감탄에서 태어난 5천만 달러를 잃는 것보다 더 그를 두렵게 하는 무언가의 불꽃. 2번째로 그의 삶을 구한 여자에 대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일어섰고 싱크대로 가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세면대 위의 거울을 보자 그는 다크서클이 있고 헝클어졌으며 재정적으로 망가진 남자를 보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남자를 알아보았다. 좋은 아침이다, 아빠. 그는 자신에게 말하고 그의 진정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갔다. 재활의 지옥 3주가 흘렀고 3세기가 흐른 것 같았다. 이전에는 침묵의 무덤이었던 저택은 적이 사람이 아니라 민호 자신의 몸인 전장으로 변했다. 화학적 해독은 지나갔지만 진정한 재앙, 근육 위축을 드러냈다. 서연이 강요한 몇 달간의 진정제 투여와 부동 상태는 민호의 다리를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약하게 만들었고 이불 무게조차 떨지 않고 지탱할 수 없었다. 그 장면은 이전의 무도회장, 민준이 값비싼 가구를 비우도록 명령하여 임시 재활체육관으로 변모시킨 바닥부터 천장까지 거울이 있는 거대한 공간에서 펼쳐졌다. 정교한 기계는 없었다. 오직 그가 직접 설치하는 것을 도왔고 아들의 손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사포질한 나무 평행봉만이 있었다.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아빠. 아파요. 민호의 비명은 좌절과 눈물로 가득 차 벽에 반사되었다. 아이는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하려는 노력으로 팔이 떨리는 채 봉에 매달려 있었다. 운동 반바지를 입은 그의 다리는 쓸모없이 매달려 있었고 발끝이 바닥을 끌고 있었다.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 눈물과 섞였다. 민주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의 발목에 손을 얹고 움직임을 인도하려고 했다. 그의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었고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더 이상 포브스 표지의 백만장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중력과 싸우는 필사적인 남자처럼 보였다. 할 수 있어, 민호야. 민주는 쉰 목소리로 주장했다. 단 한 걸음. 오른발을 움직이려고 노력해야 해. 뇌에서 명령을 내려. 자, 반응이 없어요. 민호는 한 손을 놓고 다른 손에 위험하게 매달린 채 울었다. 마치 죽은 것 같아요. 저를 놓아주세요. 안고 싶어요. 민주는 공포와 분노의 물결을 느꼈다. 서연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분노, 우주에 대한 분노. 그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앉지 않을 거야.
민주는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 인내심을 잃고 소리쳤다. 지금 앉으면 평생 앉아있게 될 거야. 넌 싸워야 해. 민호는 그 외침에 겁을 먹었다. 그의 팔이 풀렸다. 그는 헝겊 인형처럼 바닥에 떨어져 무릎이 나무에 부딪혔다. 건조한 충격음 뒤에는 육체적 고통이 아닌 절대적인 굴욕에 찢어지는 울음이 이어졌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다. 그는 망가진 아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사장님의 어조, 요구의 어조를 사용했다. 수건과 물병을 들고 구석에서 관찰하고 있던 수민이 개입했다. 그녀는 달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모성적인 권위로 가득 찬 묵직하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걸었다. 나가세요. 수민이 말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민준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민 씨, 저는 나가라고 말했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격렬하고 사납게 톤이 올라갔다.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당신은 당신의 죄책감을 아이의 다리에 투영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 그가 빨리 걷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민준 사장님. 이것은 그에 관한 것입니다. 민준은 반박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얼굴을 가리고 웅크리고 있는 민호를 보았다. 수민의 말에 진실이 따귀처럼 그를 때렸다. 그녀가 옳았다. 그는 자신의 부주의를 지우기 위해 빠른 기적을 원했다. 아무 말 없이 민주는 일어나 문을 닫고 홀을 나섰다. 그는 복도벽에 기대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는 나무를 통해 민호의 울음소리가 바뀌는 것을 들었다. 홀 안에서 수민은 민호 옆 바닥에 앉았다. 그녀는 즉시 그를 만지지 않았다. 아이가 흐느끼는 것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바보야. 수민은 규율과 존경심을 깨고 잔인한 정직함으로 중얼거렸다. 내 아빠는 좋은 분이지만 때로는 참을성 없는 바보란다. 그는 다리가 사업을 고치는 것처럼 고쳐진다고 믿어. 민호는 놀라서 울음을 삼키며 살짝 웃었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너무 아파요, 수민 아줌마. 뼈가 부러질 것 같아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서 아르니카 오일병을 꺼냈다. 알아, 내 사랑, 알아. 왜 아픈지 아니? 깨어나고 있기 때문이야. 고통은 돌아오는 생명이야, 민호야. 죽은 것은 아프지 않아. 아프다면 내 다리가 다시 내 것이 되고 싶다고 소리 지르고 있기 때문이야. 민호는 수민의 마법 같은 손이 긴장된 근육을 원형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동안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아이는 속삭이며 물었다. 수민은 잠시 마사지를 멈추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고 기적을 약속하는 강렬함으로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믿는 것이 아니라 알지. 하지만 오늘이 아닐 거야. 그리고 내 아빠의 비명 때문이 아닐 거야. 네가 전사이기 때문이야. 수민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내가 네가 포기하게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야. 약속해요. 민호가 속삭였다. 좋아. 이제 한 번 더 일어나려고 노력하자. 걷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중력에게 네가 여기서 대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수민은 그가 일어나는 것을 도왔다. 이번에는 민준의 압력 없이 민호는 봉을 잡고 깊은 숨을 쉬었다. 수민은 그의 뒤에 서서 힘이 아닌 안정감을 주며 아이의 허리에 손을 얹었다. 하나, 둘, 셋, 일어나. 민호는 밀어냈다. 그의 팔은 떨렸고 다리는 흔들렸지만 그는 똑바로 서 있었다. 1초, 2초, 5초. 봐. 수민은 민호의 귀에 속삭였다. 너는 서 있어. 나의 왕. 너는 서 있어. 복도에서 민주는 침묵을 들었다. 이어서 수민의 부드러운 성공했어 라는 말이 들렸다. 눈물이 다시 그의 눈에 고였지만 이번에는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돈이 집과 봉을 샀지만 민호의 재건이라는 진정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수민의 겸손한 사랑임을 이해했다. 그는 그곳에 서서 인내심을 배우고 아들을 위한 정의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마라톤임을 배우고 있었다. 죄책감의 무게와 밤의 고백. 그날 밤 열대 폭풍이 분노로 저택을 강타했다. 비는 마치 들어와 집의 죄를 씻어내려는 듯 유리창을 때렸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아들의 팔에 있는 주사 자국이 보였다. 서연의 웃는 얼굴이 보였다. 그 고문을 후원했던 수표에 있는 자신의 서명이 보였다. 그는 침묵이나 알코올에서 위안을 찾기 위해 부엌으로 내려갔지만 최근에는 알코올이 재처럼 느껴졌다. 놀랍게도 부엌 불이 켜져 있었다. 수미는 대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일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김이 나는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젖은 유리창을 통해 정원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풀고 있었고
민준이 이제 그녀의 인간적인 유니폼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그 낡은 가운을 입고 있었다. 민준은 입구에 멈춰섰다. 그는 자신이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이 여자는 평생 동안 그가 준 것보다 한 달 동안 그의 가족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다. 잠 못 이루세요? 민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수미는 살짝 놀랐지만 일어나거나 하녀의 굳어진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비 때문에요. 그녀가 말했다. 제 고향을 생각나게 해요. 이렇게 비가 오면 제 집의 양철 지붕이 오케스트라처럼 소리 났어요. 잠을 못 자게 했지만 좋았어요. 민주는 들어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아무것도 따르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평온함 근처에 있고 싶었다. 오늘 일은 죄송합니다. 민주는 테이블 위에서 깍지 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체육관에서 저는 바보 같았어요. 거의 그를 다시 부술 뻔했어요. 당신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민준 씨. 수미는 다시 그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대답했다. 두려움은 우리를 어리석은 짓을 하게 만들어요. 당신은 민호를 보고 자신의 실패를 보고 기분이 나쁜 것을 멈추기 위해 그것을 빨리 고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영혼의 상처는 서둘러 아물지 않아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어두운 눈은 심연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민 씨?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인내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반면에 저는 그의 아버지인데도 어떻게 해야 실수하지 않고 그에게 말할 수 있는지조차 거의 모릅니다. 수미는 한숨을 쉬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그를 무장해제시키는 깊이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저에게도 죄책감이 있으니까요, 사장님. 매일 저를 산채로 갉아먹는 죄책감이요. 민준은 혼란스러워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이 무슨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성녀예요. 저는 성녀가 아니에요. 수미는 고개를 저었고 고통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가로질렀다. 저에게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름은 준이에요. 8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봤을 때 저는 여기에 오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고 아이는 할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수미는 목에 응어리와 싸우며 잠시 멈췄다. 저는 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그의 책과 신발을 위해 돈을 보내기 위해 여기에 왔어요. 하지만 민호군을 안을 때마다 민호군의 상처를 치료할 때마다 제 자신의 아들에게서 그 포옹을 훔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아들은 엄마 없이 자라는데 저는 사장님의 아들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고독한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민준 씨.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절박하게 민호를 돌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준이를 포기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민호를 구할 때 저는 멀리서 제 아들을 구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짙고 고통스러운 친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기절할 뻔했다. 그는 항상 수민을 구원자, 강한 사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으로 보았다. 그는 그녀의 희생의 개인적인 대가에 대해 멈춰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떠났다. 민주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나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세계를 분리했던 마지막 벽이었다. 그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손을 뻗었고 잠시 망설인 후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다. 그녀의 피부는 따뜻했다. 그를 데려와요. 민준이 말했다. 수미는 손을 거두지 않고 혼란스러워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요? 준희를 데려와요. 민준은 단호하게 되풀이했다. 이 집으로 데려와요. 사장님, 안 돼요. 여기는 아이들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제 집입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며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규칙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가족을 위해 제 가족을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민호에게는 친구가 필요해요. 당신에게는 당신의 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수표에 서명하는 사장인 것을 멈추고 제가 아끼는 사람들을 돕는 남자가 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수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진심이세요? 평생 동안 이보다 더 진심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내일 당장 운전사를 보내 그와 당신의 할머니를 모셔오세요. 모두 오게 하세요. 이 집을 소음으로 채우고 이 테이블에서 식사하게 하세요. 민주는 앞으로 몸을 숙였고 그의 눈은 맹렬한 결단력으로 빛났다. 당신은 저에게 돈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 빌어먹을 돈을 처음으로 좋은 일에 사용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아들을 데려오게 해주세요. 수미는 울음을 터뜨렸다. 슬픈 울음이 아니라 갑자기 사라지는 몇 년간의 짐에 대한 안도의 울음이었다. 그녀는 자유로운 손으로 입을 가리고 흐느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 씨. 민준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들은 바깥의 비가 창문을 때리는 동안 조용한 부엌 한가운데에서 접촉으로 연결된 채 그렇게 머물렀다. 그 순간 민준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흉터와 희망으로 꿰매어진 이상하고 기워 만든 새로운 가족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리고 눈물과 감사함으로 눈이 빛나는 수민을 바라볼 때 민준은 재정적 파산보다 더 두려운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고 느꼈다. 가정 도우미가 아니라 그날 밤 두 번째로 자신의 삶을 구한 여자와 이제 가서 자요. 그는 천천히 손을 거두며 접촉의 상실을 느끼며 속삭였다. 내일 우리는 집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이가 곧 도착합니다.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는 부엌을 나가기 전에 문틀에 멈춰서서 돌아섰다. 안녕히 주무세요, 민준 씨. 편히 쉬세요. 그녀가 복도로 사라지자 민준은 부엌에 홀로 남았지만 집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물 한 잔을 따르고 공중에 건배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민호의 재활의 길이 길고 험난할 것임을 알았지만 이제 그에게는 군대와 싸울 이유가 있었다. 감정의 절정, 공의 기적, 수민의 아들 준이가 도착한 날, 태양은 저택의 모든 사람의 신경을 비웃는 것처럼 강렬하게 빛났다. 민준은 장관들과의 회의에 사용하던 자신의 방탄밴을 8세 소년과 나이든 할머니를 버스 정류장에서 태우기 위해 보냈다. 민호는 휠체어에 앉아 현관에 있었다. 그는 새 티셔츠를 입고 포마드를 발라 머리를 빗었고 곧 도착할 낯선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려는 감동적인 시도였다. 하지만 그의 손은 그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들은 휠체어 팔걸이를 빛이 나도록 문지르고 있었다. 만약 그 애가 나를 싫어하면 어쩌죠? 민호는 수민을 보지 않고 속삭이며 물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수민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 역시 긴장했다. 그녀는 방문객 앞에서 처음으로 유니폼이 아닌 단순한 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는 너를 좋아할 거야, 내 사랑. 준이는 회오리바람 같지만 마음은 부드러워. 게다가 그는 이렇게 큰 집을 본 적이 없어. 아마 네가 성의 왕자라고 생각할 거야. 검은 벤이 진입로 커브를 돌아 나타났고 약간의 먼지를 일으켰다. 계단 아래에 서 있던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사회가 서로 닿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던 두 세계를 융합하려 하고 있었다. 차량이 멈췄다. 운전사가 뒷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작은 에너지 공이 튀어나왔다. 준이는 시골 태양에 그을린 갈색 피부, 긁힌 무릎, 그리고 끝없는 호기심으로 빛나는 검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보자기를 두르고 조용한 존엄성을 가진 작은 할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내렸는데 그 안에는 분명 음식이 담겨 있을 것이다. 준이는 잠시 멈춰서서 외관의 광활함, 기둥, 거대한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시선을 내려 민호를 보았다. 가난한 아이의 눈에는 판단이 없었다. 연민도 없었다. 즉각적인 인식만이 있었다. 안녕. 준이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경사로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우리 엄마가 네가 비디오 게임이 있다고 하던데. 진짜야? 아니면 내가 오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야? 민호는 그 솔직함에 놀라 눈을 깜빡였다. 긴장은 비눗방울처럼 터졌다. 진짜야. 나 최신 콘솔 가지고 있어. 민호가 대답했고 수줍은 미소가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 멋지다. 나는 내 축구공을 가져왔어. 낡았지만 잘 튀어. 너 골키퍼 할 줄 알아? 민호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쓸모없는 다리를 보았다. 나는 축구 못해. 걷지 못하니까. 준이는 그 정보가 관련 없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손으로 해. 내가 차고 네가 막는 거야. 네가 바퀴가 있으니 더 빠르잖아. 안 그래? 트랜스포머가 되는 것 같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민주는 목에 응어리가 맺히는 것을 느꼈다. 30초 만에 그 겸손한 아이는 어떤 치료사도 몇 년 동안 달성하지 못했던 자연스러움으로 아들의 장애를 정상화했다. 트랜스포머 불구가 아니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주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존경심으로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사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날 오후는 저택이 이전에 본 적 없는 것으로 변했다. 즐거운 혼돈, 웃음, 비명, 잔디밭에 공이 부딪히는 소리. 민준과 수미는 레모네이드 잔을 손에 들고 테라스에서 관찰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의 순간,
절정은 해질녘에 왔다. 아이들은 뒷정원에 있었다. 준희는 두 나무 사이에 골대를 즉흥적으로 만들었다. 민호는 골키퍼로 배치되었고 새로운 솜씨로 휠체어를 이리저리 움직였고 준희의 슛을 막을 때마다 크게 웃었다. 대포알 나간다. 준희는 강한 슛을 준비하며 소리쳤다. 그는 공을 찼지만 계산이 틀렸다. 공은 높은 각도로 발사되어 나뭇가지에 맞고 청소 중인 빈 수영장 가장자리로 튕겨나갔다. 공은 떨어지기 직전에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놓였다. 공. 준희는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며 소리쳤지만 민호가 더 가까웠다. 모든 것이 민준에게는 슬로우 모션으로 일어났다. 그는 가장자리에 공을 보았다. 그는 민호가 휠체어로 몸을 밀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는 휠체어가 잔디밭에 튀어나온 뿌리에 걸리는 것을 보았다. 젠장. 민호는 좌절하며 소리쳤다. 공은 수영장 심연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준희의 공, 그의 유일한 공이었다. 가난한 아이의 보물이었다. 안 돼. 민호는 뇌에서 나온 것이 아닌 영혼에서 나온 아드레날린에 의해 움직여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었다. 그는 진단을 잊었고 고통을 잊었다. 그는 휠체어 팔걸이에 팔을 기대어 앞으로 몸을 던졌다. 민호야. 민주는 손에 든 레모네이드 잔을 놓으며 소리쳤고 잔은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달려가기 위해 테라스 난간을 뛰어넘으려 했다. 기다리세요. 수미는 강철 같은 힘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손톱이 민준의 피부를 파고들었다. 보세요. 가지 마세요. 민준은 보았다. 민호는 얼굴을 땅에 대고 넘어지지 않았다. 그의 다리, 체육관에서 떨렸던 그 철사 같은 다리가 순수한 본능으로 반응했다. 그의 발은 잔디에 박혔고 그의 무릎은 격렬하게 떨렸고 무너질 것 같았지만 버텼다. 민호는 서 있었다. 혼자, 봉 없이, 도움 없이 울퉁불퉁한 잔디 위에 서 있었다. 아이는 신생아처럼 비틀거리며 한 걸음을 내디뎠고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수영장 가장자리로 몸을 던져 공이 떨어지기 직전에 잡았다. 그 노력은 잔인했다. 공을 손에 쥐자 균형이 무너졌고 민호는 잔디 위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는 환자처럼 넘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노는 아이처럼 넘어졌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준희는 입을 벌리고 멈춰섰다. 민주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민호는 오래된 공을 가슴에 안고 잔디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보았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아버지와 수민이 있는 테라스를 바라보았다. 잡았어요. 민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이 아닌 야생적이고 순수한 승리의 것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낮은 난간을 뛰어넘어 정원을 가로질러 달렸다. 그는 사업을 위해 달린 적이 없는 것처럼 달렸다. 그는 아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고 자신의 리넨 바지에 풀 얼룩이 묻는 것을 개의치 않고 바닥에 몸을 던졌다. 잡았어? 잡았구나, 용감한 내 아들. 민주는 민호에게 키스하고 머리를 껴안았다. 그의 얼굴, 더러운 손. 그는 구원받은 남자의 울음을 터뜨렸다. 걸었어, 민호야. 아빠가 봤어. 2걸음을 걸었어. 3걸음이었어요, 아빠. 민호는 웃고 우는 동시에 정정했다. 3걸음이었어요. 수미는 준희와 할머니와 함께 몇 초 후에 도착했다. 그녀는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호의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눌렀다. 기적을 확인하며 그녀의 눈은 아이의 머리 위로 민준과 마주쳤다. 그 시선 속에는 전기적인 교감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사장과 가정 도우미가 아니었다. 그들은 삶을 축하하는 두 부모였다. 사회적 장벽은 그 3걸음의 무게 아래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수미는 감격으로 목이 메인 채 속삭였다. 이제 각오하세요, 민준 사장님. 이 아이는 달리고 싶어 할 거예요. 민준은 더럽고 땀에 젖었으며 그의 새로운 즉흥적인 가족에게 둘러싸인 행복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돈이 결코 주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다. 달리게 하세요. 민준이 말했다. 날아오르게 하세요. 저는 그가 넘어지면 잡으려고 여기에 있을 겁니다. 변화, 진실의 저녁 식사. 그날 밤 저녁 식사는 민준이 한쪽 끝에 혼자 앉고 서연이 다른 쪽 끝에 앉던 마호가니로 된 몇 킬로미터 길이의 공식 식탁에서 제공되지 않았다. 그날 밤 저녁 식사는 부엌에서 이루어졌다. 수민의 할머니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디지털 가전제품을 무시하고 무쇠 프라이팬을 사용하여 산업용 스토브의 지휘권을 잡았다. 갓 만든 전, 된장찌개와 향신료 냄새가 집을 가득 채웠고 값비싼 바닥 세정제에 소독된 냄새를 몰아냈다. 그들은 모두 대리석 섬 주위에 앉아 있었다. 민준, 민호, 수민, 준희, 그리고 할머니. 은 식기는 없었다.
그들은 손으로 쌈을 먹고 웃고 양념을 건네고 모두 동시에 이야기했다.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단순한 티셔츠,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맨발이었다. 그는 턱에 소스 얼룩이 있었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 삶의 어떤 자선 갈라보다 그 순간 자신이 더 부유하다고 느꼈다. 민호는 하루의 흥분으로 지쳤지만 빛나는 얼굴로 준희에게 자신의 비디오 게임의 어려운 레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었다. 준희는 입을 가득 채운 채 매료되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수미는 더 많은 숭늉을 따르고 있었다. 그녀가 민준 옆을 지나갈 때 그는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스쳐 멈추게 했다. 앉으세요, 제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부탁했다. 더 이상 따르지 마세요. 당신은 더 이상 저를 위해 일하지 않잖아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것의 일부입니다. 수미는 그를 바라보았다. 부엌의 따뜻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 특징을 부드럽게 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있었다. 평생 하녀로 살아온 사람이 다른 자리를 차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선조로부터 내려온 두려움이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워요, 민준 씨. 그녀는 인정했다. 그럼 새로운 습관을 만듭시다. 민준은 일어섰다. 아이들의 대화 소리가 멈췄다. 할머니는 먹는 것을 멈추고 존경심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은 목을 가다듬었고 이제 그의 전체 세계인 이 작은 청중 앞에서 갑자기 수줍음을 느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민준이 시작했다. 그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오늘 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일어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집이 죽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으로 된 관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는 수민, 그리고 준희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민주는 수민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갔다. 그녀는 방패처럼 물 주전자를 가슴에 안고 가만히 서 있었다. 수민 씨,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진중했지만 무한히 다정했다. 몇 년 동안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저는 은행 잔고와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승인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는 외모는 아름답지만 속은 썩어 있는 여자를 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위치의 남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필요합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가로막고 그녀의 손에서 주전자를 가져와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제 아들을 구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구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존엄성이 옷의 브랜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일하는 손에 굳은 살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는 자신이 말하려는 것이 그의 사교계의 모든 규칙을 깰 것임을 알았다. 그는 골프클럽 친구들이 비웃을 것임을 알았고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저는 당신이 제 가정 도우미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돌보는 대가로 당신에게 월급을 지불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저는 준이가 민호와 형제처럼 여기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의 할머니가 원한다면 이 부엌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저처럼 망가지고 어리석은 남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처럼 용감한 여자와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엌의 침묵은 짙고 달콤했다.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계속 쌈을 먹었다. 수미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어두운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에서 조롱, 권력게임의 흔적을 찾았다. 그녀는 벌거벗은 취약한 정직함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민준 씨, 그녀가 속삭였다. 저는 시골 여자예요. 저는 작은 포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저는 정치에 대해 말하는 방법을 몰라요.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비웃을 거예요. 비웃게 하세요. 민준은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개인 공간을 섬세하게 침범하며 말했다. 질식할 때까지 비웃게 하세요. 저는 그들이 캐비아를 먹으며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불행할 때 당신과 함께 부엌에서 쌈을 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될 것입니다. 민준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고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머물러 주시겠어요? 그가 물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민호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수미는 잠시 눈을 감고 그의 손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몇 년간의 고독과 투쟁의 무게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뜨고 미소 지었다. 머물게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조건을 제시했던 것을 기억하며 미소 지었다. 무엇입니까? 사장님 스스로 전 만드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집의 사모님이 될 거라면 매일 요리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민준의 웃음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고 아이들과 할머니의 웃음소리와 합쳐졌다. 약속합니다. 민준은 몸을 숙여 수민의 이마에 입 맞췄다. 그것은 순결한 키스, 봉인된 약속, 시작이었다. 바이올린 소리는 없었다. 바깥의 빗소리와 안에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만이 있었다. 민호는 준희를 보고 팔꿈치로 찔렀다. 우리 아빠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민호는 웃으며 속삭였다. 어른들은 이상해. 준희는 다른 쌈을 집으며 결론 지었다. 하지만 요리는 맛있게 해. 그 장면은 거기에 멈춰섰다. 불완전하고 지저분하고 경이롭게 인간적인 그림. 맨발의 백만장자, 여왕이 된 청소부, 걷는 아이, 꿈꾸는 아이, 모두 같은 지붕 아래 보안벽이 아닌 충성심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민준의 구원은 완성되었다. 그가 재산을 되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훔칠 수 없는 유일한 분은 화요일 밤에 자신의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심판, 시간, 그리고 진정한 부장면 1, 과거와의 마지막 작별, 법정. 폭풍우가 치던 밤으로부터 3개월 후 법정의 공기는 무거운 정적을 띠고 있었고 정의가 망치처럼 떨어지기 직전에만 발생하는 전기가 가득했다. 이곳에는 감탄할 만한 대리석이나 사치가 없었고 오직 회색 벽과 진지한 얼굴들 뿐이었다. 민주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수민이 있었다. 그의 가정 도우미가 아니라 그의 파트너로서. 그들이 가진 것에 아직 공식적인 라벨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단순한 크림색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고 바닥을 닦았던 그 손은 이제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사업가의 손과 깍지를 끼고 있었다. 그녀는 긴장했고 손바닥에 땀이 났지만 민주는 그녀가 떨 때마다 그녀의 손을 쥐어주며 조용한 힘을 전달했다. 피고석에서 서연은 예전 모습의 그림자였다. 그녀의 스타일리스트, 보석, 그리고 오만함이 없자 그녀는 작고 괴팍한 여인이었다. 교도소 시스템의 주황색 점프슈트는 그녀에게 너무 컸다. 그녀 자신의 탐욕이 그녀에게 너무 컸다는 시각적인 아이러니였다. 매의 눈을 가진 나이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건조한 소리가 속삭임을 끝내며 총성처럼 울렸다. 박서연, 판사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가중 아동학대, 미성년자에 대한 통제 약물 투여, 가정 내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됩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민준의 시선을 찾았다. 그녀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확인을 구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고통을 보고 싶었다. 그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자신 없이 그의 삶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선고보다 더 그녀를 파괴했다. 민주는 절대적인 평온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증오도 분노도 없었다. 더 나쁜 것이 있었다. 무관심이었다. 그는 몇 년 전 교통체증에서 마주쳤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힘도 없었다. 피고인은 처음 10년 동안 가석방 가능성 없이 15년의 실형에 처합니다. 판사가 선고했다. 서연은 소리쳤다. 그것은 날카롭고 추한 소리였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고 대중과 자신을 분리하는 난간을 향해 달려가려 했다. 교도관들이 즉시 그녀를 제압했다. 민준 씨, 그녀는 얼굴이 엉망진창이 된 채 날카롭게 외쳤다. 당신은 나에게 이럴 수 없어요. 저는 당신이 조용한 집을 갖도록 모든 것을 했어요. 그들에게 멈추라고 말해요.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수미는 비명소리의 폭력에 약간 겁을 먹고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민주는 수민의 손을 잠시 놓았고 어깨에 팔을 둘러 그녀를 자신에게 끌어당겨 보호했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 민주는 수민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혼잣말했다. 단지 내가 눈이 멀었던 시절의 기억일 뿐. 서연은 발버둥치고 욕설을 퍼부으며 결코 이룰 수 없는 복수를 약속하며 끌려나갔다. 그녀의 뒤로 이중문이 닫혔을 때 법정에 남은 침묵은 정화되는 평화의 침묵이었다. 민주는 수민에게 몸을 돌려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끝났어요. 그가 말했다. 괴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삶이 시작됩니다. 수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가요, 민준 씨. 아이들이 1시간 후에 학교에서 끝나요. 제가 옥수수 전을 만들기로 약속했어요. 그들은 정오의 햇빛 아래 천천히 걸어 법정을 나섰고 법적 어둠을 뒤로 하고
가정의 빛으로 돌아갔다. 장면 2. 삶의 경주. 1년 후 사립학교의 운동장은 소리치는 부모들, 녹화하는 휴대폰 카메라, 그리고 밝은 색 셔츠를 입고 달리는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학교 올림픽 날이었다. 1년 전 민주는 나중에 보거나 전혀 보지 않기 위해 비서에게 이 이벤트를 녹화하도록 보냈을 것이다. 오늘은 그가 직접 칠한 삐뚤어진 팽창성 페인트로 팀 민호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맨 앞줄 스탠드에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수민의 할머니가 엄격한 다이어트를 잊고 집맛에 기뻐하는 다른 상류층 어머니들에게 몰래 떡과 식혜를 나눠주고 있었다. 수민은 프로코치처럼 전술적 지시를 외치며 서 있었다. 준이야, 너무 앞서 나가지 마. 민호 기다려. 그녀가 소리쳤다. 육상 트랙에서 100m 경주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준이는 3번 레인에 있었고 민첩하고 빨랐으며 타고난 가젤이었다. 4번 레인에는 민호가 있었다. 민호는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 그는 운동복 바지 아래 거의 보이지 않는 가벼운 탄소 섬유, 종아리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체중, 근육, 그리고 안색을 얻었다. 그는 1년 전에 투명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영혼에 흉터가 있었지만 눈에는 불도 있었다. 제자리에 심판이 소리쳤다. 민주는 숨을 참았다. 그는 수민의 손이 자신의 손을 찾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는 것을 느꼈다. 준비, 시작. 총성이 울렸다. 아이들은 발사되었다. 준이가 바람처럼 빠르게 선두로 나섰지만 10m 지점에서 어떤 올림픽 선수도 하지 않을 일을 했다. 그는 속도를 늦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민호는 출발이 늦었다. 그의 다리는 아직 번개 같은 속도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반응했다. 그는 약간 절뚝거리며 불규칙한 걸음으로 달리고 있었고 균형을 잡기 위해 팔을 힘차게 흔들었다. 그는 주요 그룹보다 훨씬 뒤처져 꼴찌였다. 청중은 침묵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경쟁하려고 하는 것을 보는 불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때 민호는 넘어졌다. 30m 지점이었다. 그의 왼발이 걸렸다. 그는 붉은 흙트랙에 무릎을 꿇고 넘어졌다. 그 충격음은 스탠드까지 들렸다. 민호야, 민주는 벌떡 일어나 다시 트랙을 침범할 준비를 했다. 수민은 그를 멈췄다. 이번에는 힘이 아니라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기다리세요. 그를 보세요. 트랙에서 민호는 울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무릎은 긁혔고 약간 피가 났다. 그는 그곳에 머물 수 있었다. 들것을 가져올 구급대원을 기다릴 수 있었고 피해자 역할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들고 준희를 보았다. 준희는 계속 달리지 않았다. 준희는 돌아와 2m 떨어진 곳에 서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 일어나 형, 준희가 소리쳤다. 아직 결승선을 넘지 않았어. 민호는 분노로 바닥을 치고 이마의 땀을 닦아냈다. 그리고 준희의 손을 거부하고 스스로 몸을 일으켰다. 그는 비틀거리며 더럽고 다쳤지만 서 있었다. 할 수 있어. 민호는 소리쳤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경주에서 이기지 않았다. 그는 우승자보다 거의 1분 늦게 꼴찌로 들어왔다. 하지만 민호가 준희가 그를 앞지르지 않고 옆에서 달리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경기장은 폭발했다. 그것은 연민의 박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귀가 먹먹할 정도의 진정한 내장적인 환호였다. 부유한 부모들, 선생님들, 다른 아이들 모두 서 있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고 그의 팀 민호 셔츠를 적셨다. 그는 마치 세계 금메달을 딴 것처럼 하늘을 향해 팔을 들어 올리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민주는 성공이 1등으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성공은 모두가 바닥에 머물기를 기대할 때 일어설 힘을 갖는 것이었다. 수민은 그의 허리를 껴안고 자신의 감정을 그의 가슴에 숨겼다. 우리가 해냈어요, 민준 씨. 그녀는 흐느꼈다. 아니요. 그는 그녀의 머리에 입 맞추며 정정했다. 그가 해냈어요. 우리는 그저 그에게 신발을 주었을 뿐이에요. 장면 3. 수국정원. 마무리. 그날 오후 해질녘의 저택은 고요했다. 경주 축하 파티는 끝났다. 거실을 행복한 난장판으로 만든 피자와 비디오 게임 파티였다. 민주는 정원으로 나갔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정원. 수국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활기차고 분홍색이었으며 비극과 부활의 침묵의 증인이었지만 공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수미는 돌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야간 고등학교 졸업시험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민주는 과도한 자부심으로 그것을 격려했다. 그는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녀는 책을 닫고 그에게 미소 지었다. 그림자가 없는
눈에 닿는 미소였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민주는 집 쪽을 바라보았다. 밝혀진 부엌 창문을 통해 할머니가 민호와 준희에게 떡 반죽하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이 보였다. 민호는 테이블에 기대어 서서 준희가 그의 얼굴을 밀가루로 채울 때 웃고 있었다.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민준이 말했다. 당신이 그날 소리치지 않았다면, 저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부유하고 비참한 남자였을 것이고 거짓말과 결혼하고 어두운 방에 진정된 아들을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민주는 벤치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좋은 바지인 것을 무시하고 한쪽 무릎을 땅에 댔다. 수미는 놀라서 입을 가렸다. 민준 씨, 일어나세요. 더러워질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민 씨, 저는 지금 당장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보석상에서 가장 큰 것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요. 그것은 낡은 민준의 것입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보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란 고무장갑이었다. 갈등의 날, 그가 경멸적으로 그녀에게서 뜯어냈고 그날 밤 자신의 실수를 상기시키기 위해 쓰레기통에서 회수했던 바로 그 장갑이었다. 그는 이 모든 시간 동안 그것을 보관했다. 수미는 낡고 구겨진 장갑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상징을 이해했다. 그가 자신의 영원한 후회와 절대적인 헌신을 그녀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이해했다. 이 장갑은 제가 제 삶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순간과 당신이 그것을 구했던 순간을 나타냅니다. 민주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수민 씨. 당신이 이 집의 사모님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러하니까요. 당신이 제 동반자, 제 동등한 사람, 제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준이도 이제 제 아이이니까 진정한 사랑이 사회 계급, 과거, 은행 계좌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수미는 장갑을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차가운 고무를 따라 움직였다. 그녀는 울었지만 지는 태양을 가리는 빛으로 미소 지었다. 받아들일게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남자를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운 아버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보물처럼 간직하는 미친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민주는 일어섰고 그녀에게 입 맞췄다. 그것은 깊고 느린 키스였고 맹세가 봉인되고 시작이었다. 바이올린 음악은 없었다. 오직 바깥의 빗소리와 안에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만이 있었다. 민호는 준이를 보고 팔꿈치로 찔렀다. 우리 아빠 이상하다고 했잖아. 민호는 웃으며 속삭였다. 어른들은 이상해. 준이는 다른 쌈을 먹으며 결론지었다. 하지만 맛있게 요리해. 그 장면은 거기에 멈춰섰다. 불완전하고 지저분하고 경이롭게 인간적인 그림. 맨발의 백만장자, 여왕이 된 청소부, 걷는 아이, 꿈꾸는 아이, 모두 같은 지붕 아래 보안벽이 아닌 충성심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민준의 구원은 완성되었다. 그가 재산을 되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훔칠 수 없는 유일한 분은 화요일 밤에 자신의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최종 에필로그. 카메라는 정원에서 키스하는 커플에게서 천천히 멀어진다. 꽃으로 덮인 벽을 따라 올라가 저택의 지붕 위를 지나 별이 빛나는 하늘로 솟아오른다. 이야기 초반에는 허영심의 차가운 기념비였던 집은 이제 모든 창문에서 따뜻한 빛을 내뿜는다. 집안에서는 웃음소리, 오래된 라디오 음악, 그리고 방금 입양한 새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들린다.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 검은 화면에 단순한 문구가 나타난다. 피는 당신을 친족으로 만들지만 충성심은 당신을 가족으로 만든다.